안녕하세요. 문학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푼짜리 오페라입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1898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납니다. 원래는 의학을 전공했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문학과 연극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평론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극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서푼짜리 오페라로 유명해졌죠. 정치적으로 그는 무정부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적 성향을 띠어 1930년대 이후 독일의 정권을 잡은 나치와는 사이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각지를 떠도는 망명생활을 했었죠. 이 당시에 집필한 작품들은 대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동베를린에서 생활했죠. 1928년에 발표된 서푼짜리 오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를 유명하게 만든 출세작입니다. 딱 200년 전인 1728년 영국 작가 존 게이가 발표한 거지 오페라에서 영감을 얻어 집필한 희곡이죠. 거지와 범죄자, 부패경찰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현대의 우리들은 이들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익숙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은 파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작가는 하층민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날 것 그대로의 삶을 무대 위에 올리는 시도를 했죠. 이런 부분이 이 작품이 가지는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대에도 많은 영감을 준 희곡인데 이 기회에 소개해드립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거지들의 왕인 조나단 피첨과 범죄자 두목 맥키, 부패한 경찰서장 브라운이 그들입니다. 피첨의 딸이자 맥키와 결혼하는 폴리가 등장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피첨은 런던의 거지들을 모아 거대 기업처럼 만들어 운영하는 일종의 거지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구축한 거지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구걸을 하려면 반드시 그를 찾아와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구걸을 할 구역까지 지정받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구걸을 위한 장비도 종류별로 구매해야 했으며 구걸을 해서 모은 돈의 일부를 상납하기까지 해야 했죠. 그러면서도 피첨은 사람들의 동정심이 메말라 요새 벌이가 시원치 않다며 투덜댑니다. 그때 피첨의 부인이 나타나 그들의 딸 폴리가 어떤 남자의 초청을 받아 오징어 호텔의 댄스 파티에 갔다는 말을 듣는데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듣고 그가 맥키 매서라며 걱정을 하고 화를 내죠. 맥키 매서는 유명한 불안당이자 범법자들의 두목 같은 존재로서 그 역시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나쁜 짓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첨의 딸인 순진한 폴리를 유혹해 부모의 동의도 없이 자신과 결혼하도록 하고 한 마구간에서 결혼식을 올리죠. 그들의 결혼식에는 각종 악랄한 불안당들이 찾아와 축하를 하고 맥키는 평소처럼 험한 말을 늘어놓으며 그들을 쥐락펴락합니다. 그 와중에 호랑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장 브라운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찾아오는데 사실 브라운과 맥키는 예전부터 아는 사이로 공생하는 관계였죠. 맥키는 브라운에게 자기 장인인 거지들의 왕, 피첨이 이 결혼으로 자신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폴리가 자기 허락도 없이 맥키와 결혼한 것에 대노한 피첨은 맥키를 교수형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 계략을 꾸미죠. 그는 맥키가 평소 사창가에 밥 먹듯이 드나드는 것을 알고는 매춘부들 중 하나를 포섭해 경찰에 넘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맥키를 경찰에 넘기려 한다는 낌새를 챈 폴리는 맥키에게 이를 알리고 그는 폴리에게 자신의 사업을 맡기고 도망치죠. 하지만 그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습관대로 사창가에 들리고 거기서 피첨에게 포섭된 제니라는 여자에 의해 경찰에 넘겨져 체포되고 맙니다. 맥키는 깜빵에 갇히는데 그와 깊은 관계에 있던 여자 루시가 찾아와 폴리와의 결혼 사실을 들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때 폴리도 현장에 나타나고 두 여자는 맥키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비난하는데 맥키가 루시 편을 들어 폴리는 마음이 상해 떠나버리죠. 맥키는 루시의 도움을 받아 탈옥을 감행하고 평소 그와 친했던 서장 브라운은 이를 눈감아주려고 하는데 피첨이 등장합니다. 그는 브라운에게 만약 맥키를 잡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이 거지들을 동원해 곧 있을 여왕의 대관식에서 소란을 일으켜 서장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 거라고 하죠. 얼마 후 피첨은 우연히 제니로부터 맥키가 다른 매춘부에게 들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브라운 서장에게 전해줍니다. 결국 매키는 다시 경찰에게 붙잡히는 처지가 되고 교수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을 매수해 탈출해보려고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죠. 죽음을 앞둔 그에게 조직원들이 면회를 오고 피천 부부와 폴리 등도 마지막이 될지 모를 그의 모습을 보러 나타납니다. 마침내 매키의 교수형이 집행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왕의 대관식 기념으로 사면령이 내리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천과 매키는 사실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희곡 작품은 세 가지 세력의 묘한 긴장감을 주된 스토리라인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거지, 범죄자, 경찰이 그들입니다. 각각을 대표하는 인물들인 피천, 매키, 브라운을 둘러싸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 작품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거지왕 피천과 범죄자 집단의 두목인 매키가 폴리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과 긴장관계는 이 작품의 재미 요소죠. 그런데 거지왕인 피천과 불안당 두목인 매키는 어쩌면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 작가 브레이트 베르톨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비록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매키와 폴리가 결혼함으로써 친인척이 되는 설정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은 유사점이 많죠. 각자 빈민들과 범죄자들을 규합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점이나 멤버들을 가혹하게 다루며 권력을 잡고 있는 점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지왕이라는 피첨은 자기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빈민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공감보다는 그들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대하죠. 이런 그의 모습은 거지왕이라는 자가 도대체 불안당들의 두목인 매키와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피천과 매키뿐이 아니더라도 작가는 빈민이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죠. 선한 인간이 되는 것?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별에서 식량은 빠듯하고 인간은 야비하지. 누군들 평화 속에 조화롭게 살고 싶지 않겠어.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아. 가난과 빈곤이 지속되고 거듭될수록 도덕심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져 결국 범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처럼 배고픈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생각과 행동은 사치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에게 도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갖춰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작품은 법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마침내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매키가 여왕의 사면령을 받아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매키는 단순히 목숨을 건진 것을 넘어 귀족 자기까지 받아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계기를 얻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법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죠. 기본적으로 법은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일정한 틀 안으로 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회적인 약속의 산물이므로 이를 어기는 것은 그 법을 정한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법이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모두가 약속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오로지 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이 문장을 통해서 당시 빈민들이 법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권층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엄격한 법 집행은 특권계층이 아닌 빈민들에게는 가혹한 통치행위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작품의 곳곳에서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매키가 사면을 받고 오히려 귀족 자기까지 받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자비로운 사면을 통해서 당시 대중들에게 대리만족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 번쯤은 자비가 법에 앞선다는 것을 적어도 오페라에서는 볼 수 있도록. 역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법이 엄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엄정한 법 집행에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제목인 섣분짜리 오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희곡의 제목은 좀 특이한데 일반적인 희곡의 제목이 등장인물의 이름을 따거나 주요 사건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반면에 이 작품의 제목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마치 내용을 중요시하지는 않고 이 작품이 서푼이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작품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추측하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곡은 총 3부로 구성되며 각 부가 끝날 때마다 노래로 마무리하는데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푼짜리 피날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각 피날레에 나오는 노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시곡의 제목이 가지는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서푼짜리 피날레의 내용은 가난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피날레의 내용은 메키가 사면받은 것을 즐거워하며 빈민을 법으로 억압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즉 서민과 대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서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서민의 심정을 나타내는 작품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페라라는 귀족 중심의 고급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 앞에 서푼짜리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이 작품이 명백하게 서민의 것임을 드러냅니다. 오페라는 문화, 서푼짜리는 서민을 의미하므로 이 작품의 제목은 한마디로 서민의 오페라라는 뜻이며 대중의 예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 1928년에 집필된 작품을 보면 대중예술이 태동하는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노래는 일상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고 너무나 솔직해서 저속해 보이기까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줄거리 자체도 양다리를 걸치는가 하면 사창가에 드나드는 등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작품은 새로운 대중예술의 지평을 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서푼짜리 오페라 줍줍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생소하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